9월 들어서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서울 요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막 올라가자 너도 나도 다시 영끌을 하려는 움직임과 또 실제로 영끌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는데 동참을 했는데요. 빚이 적거나 없다면 모를까 더 오른다는 신념하에 대출받아 매수 런에 나섰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긴장하고 대출 규제에 나섰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전달된 듯 보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7만 건대로 줄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9월 들어서 다시 8만 3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매도량이 늘어난 거죠. 누군가가 고가에 사줄 줄 알고 이 희망 매도가를 자꾸 올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였던 이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대출이 본격적으로 조여지니까 매수 심리가 위축된 거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정책이 이래서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대출을 다 풀어줬는데 빚 내서 집 사는 수준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늘어나니까 대출을 다시 조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예측을 해드렸죠. 대출을 조이는 거 주택 소비자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또 금방 풀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엊그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대출 규제 문제는 각 은행이 알아서 해라 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다시 또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러니까 주택가격 어떻게 변할까요? 지난 7월과 8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8월달 한 달 동안만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 증가폭인데 일반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니까 한 달 새에 10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더 힘들게 하고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런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영끌에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대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신규 아파트 청약한 것을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청약을 했는데 그중에 30대가 54만 명입니다. 54%가 30대였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의 영끌 그리고 전세를 낀 갭 투자로 신규 아파트에 몰빵들을 하고 있는데 30대가 집을 살 때 대출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비싸진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매물은 특히 9월 들어서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안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다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를 보니까 지난 8월 둘째 주에는 104.8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에는 103.2로 떨어졌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어쩌면 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갑자기 확 꺾였기 때문에 매매 수급 지수는 9월 말이면 아마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이 중개업소의 설문조사와 또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100이 넘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100보다 적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 매물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요도 곧 사라지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꺾이고 매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만 이 부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는 것,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면 해줄수록 시장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묶으면 집값이 뛰기 어렵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걱정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갈아타기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결국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일 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총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대출받기 어렵게 되겠지만 그것도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상쇄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월부터는 대출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내야 될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은행별로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좀 내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9월부터는 아파트값이 그렇게 미친듯이 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난 7월부터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9월이 되자 아파트 거래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 거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7월달이 피크였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달에는 8,700건이 넘었고요. 8월달은 아직 집계가 덜 됐지만 4,88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남았습니다.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 숫자는. 하지만 7월달보다는 숫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거래량도 아주 급감하는 현상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KDI나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주길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중인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뭡니까? 가계대출 증가가 무섭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서울 각지에 있는 중개사분들께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지난 6월, 7월에는 매수 문의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이게 조금 줄어들더니 9월 들어서 지금 중순인데요, 한 건도 없는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값은 대출이 좌우하는 것이라는 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죠. 우리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서민들이 한 번에 큰돈 들어가는 내 집 마련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택 주거 안정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우리 경제의 아주 커다란 한 축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는 건설 경기가 살면 건설 관련 노동자분들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 건설 경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보다는 외국 경기 살린다, 이런 농담도 나올 정도죠.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의 원활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 분야가 어느새 건설 경기 이런 게 아니라 돈의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건설이라는 단어보다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인 금융 분야로 넘어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는 곧 금융 분야의 한 귀퉁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쉬운 대출, 가장 안전한 대출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전한 대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은행의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담보를 잡고 해주는 대출치고는 제가 볼 때는 은행 이자는 참 비싼 편입니다. 원래 대출 이자라는 것이 회수가 위험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고 회수가 쉬우면 이자율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는 정말 이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집값이 하락해서 담보인정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경매에 붙여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 우리도 은행이나 한번 차려볼까요? 근데 은행 아무나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죠. 아무튼 정부의 대출 규제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당분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 규제가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거래마저 끊기면 이 세금은 또 어디에서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요즘 아파트 시장에 좀 이상한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되는, 그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아파트 값에 반포 아파트 값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고 있죠. 심리적으로 앞으로 더 오른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반포의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안 묶고 다른 데는 다 묶어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이 규제 대책, 여기가 왜 반포에는 적용이 안 될까? 연일 신고가를 찍고 달려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서초구 반포동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극 검토는 이렇게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실 토지 허가거래 제도에 대해서 말들은 많습니다. 과연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의견들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거래 형태가 또 있는데요. 반포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40억, 45억, 50억, 55억, 60억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5억씩 딱딱 잘라서 거래가 되는지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거래들은 40억에 거래가 된다고 쳐도 그 다음에 41억,
뭐 41억 5천, 42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딱딱 5억씩 끊어서 신고가를 찍어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9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수 심리가 방향이 완전히 꺾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 끝까지 보신 여러분 부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